자, 4단원 양반 신문지 사유와 상품 화폐 경제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로 나뉘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신부제로 나뉩니다. 뭔 소리냐?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거 법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양인층이죠. 요거를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해요. 그 결과 실제로는 사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상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민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양반은 문무관리고 중인은 기수직관리 또는 서리 중인에 속합니다. 양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이 양인층 관련해 꼭 알아야 될 거는 요겁니다. 전세, 공납, 역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히 이겁니다. 과거 응시가 양인들은 전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천민을 제외한 상민, 중인, 양반들은 모두 과거제 응시가 가능했다라는 거 꼭 아시고요. 양반을 먼저 보면요. 문반과 무반을 함께 부르던 명칭으로서 그 가족과 가문까지 모두 포함되고요. 양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거 등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여 국역면제 같은, 국역이라면 뭐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가는 것 같은 걸 면제받고 하는 각종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는 중인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중인은 기수직 관리예요. 서리, 향리뿐만 아니라 기수직 관리인데요. 서울도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민은 일반 평민이에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으로서 전세, 공납, 역의 의무 부담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상민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거.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하죠? 자, 여기 아까 양인 다음부터 가능하다 했습니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얘들은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매매 상속증여가 된다는 것까지 꼭 아셔야 됩니다. 서원과 향약은 우리 사화 있죠, 사화. 지난 시간에 했던 사화. 사화가 계속 일어나죠. 훈구가 살림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은 계속 재생산됩니다. 왜? 서원과 향약 때문에 재생산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서원과 향약은 뭔가? 서원은요, 살림이 주도로 설립된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제사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며,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으로서 유교윤리를 보급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서원의 기능 뭐 읽어보세요. 서원은 최초로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도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방의 교육기관으로서 많이 설립됩니다. 요거의 기능은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천인의 제사를 모시는 기능까지 담당했으며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겠는데요. 조선 후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경제 파트예요. 그죠? 조선 후기에 아주 중요한 파트가 경제 파트인데 그 경제 파트가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다 꼼꼼하게 잘 아셔야 돼요. 우선 자, 수지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을 하는데 우선 대동법 이거 핵심 잘 아셔야 돼요. 광해군 때부터 실시돼서 점차 확대되는데 광해군 때 실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꼭 알고 계시고요. 영정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시험이 안 나온다는 건 어느 왕 때 실시했다는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아셔야 돼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됐습니다. 뭐 인조 때 시행됐다는 거 뭐 참고하세요. 시험엔 거의 안 내요.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됐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실시한 대동법. 원래 대동법은 특산물을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특산물이 너무나도 농민들에게 일반 평민들에게 부담이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납 특산물로 내던 것을 토지 결수 기준으로 쌀, 무명, 배, 동전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토지 결수니까 결국 토지 결수는 양반이 많이 들고 있겠죠, 토지는. 그러다 보니 농민은 적게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농민 부담이 감소되고요. 관청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성장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동법이 실시된 이유 있죠. 그거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자료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동법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거.
자료에 박납의 폐단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박납업자가 어떻고 박납의 결과 뭐 문제가 있고 박납이 폐단. 박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는 대동법입니다. 찍으셔도 100% 맞습니다. 박납 꼭 기억하세요. 박납의 폐단. 영정법은요. 토지세를 풍년과 홍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에서 6두를 징수했다. 이 내용 꼭 아셔야 돼요. 풍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에서 6두를 징수한다. 균역법 영조 때 시행했다는 꼭 아셔야 되고 군포 1필 균역법은 군대 보내는 거죠. 군대 보내는 걸 어느 날부턴가 군대에 직접 보내지 않고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게 원래 2필이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균역법에는 군포 1필만 징수하게 돼요. 아마 이게 자료로 나온다면은 뭐 그런 내용 나올 겁니다. 군대 가는 군역이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뭐 아이에게도 군역을 걷고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군역을 걷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균역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조선 후기의 농업 얘기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농업은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력 당연히 증대되죠. 벼보리의 이모작이 확대되고요. 1인당 경작 면적 확대되는 광작이 성행돼요. 이런 생산력이 확대되니까 인삼, 담배, 채소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쌀이 상품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상품화폐 작물 재배, 쌀까지 상품화되니까요. 당연히 수공업과 광업은 관령이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민령이 유행해요. 경제가 발달하면은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보다 민영 기업이 발달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수공업은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고 민영 수공업의 대표적인 게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선대제 수공업 읽어 보시고요. 광업도 민간의 광산 채굴이 허용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영 광업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조선 후기 농업 경영의 변화. 모두 모내기를 통해 농사를 짓는다. 모두 모내기를 통해 농사를 짓는다. 이건 조선 후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보면 다양한 상품 작물 나오죠. 모시, 삼배, 참외, 오이, 따위와 온갖 채소, 온갖 약초 핵심이죠. 온갖 약초와 온갖 채소를 하니까 이익은 헤아릴 수가 없다. 조선 후기입니다. 자, 모내기법 내용 꼭 아시고 그래서 지주들은 소작을 주는 대신에 노비와 임노동자를 통해 직접 토지를 경영했다. 두 번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서 농민 계층은 더욱 촉진됐다. 부자 농민은 더더욱더 부자가 되면서 거의 양반급이 되고 가난한 농민은 거의 임노동자가 됐다. 자기 땅 다 빼앗기는 거죠. 자, 이제 조선 후기 상업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여러분 요번에 시험에 나왔죠? 뭐가 나온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조선 후기 상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상인은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인이 있고 아닌 상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인을 대표적으로 공인이 있죠. 공인 뭔지 알죠? 여러분 방금 쌤이 말하고 그냥 싹 지나갔는데 요겁니다. 요거 굳이 내가 설명 안 할게요. 관정의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대동법 때문에 생겼죠. 국가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전 상인이 있어요. 이 시전 상인은 뭔가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 물품을요 이제 이 시전 상인이 독점적으로 팔 수 있게 해요. 독점 판매 가능해요. 대신에 얘들은 국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겠죠. 그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 두 개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 생산력이 아까 증대되고 그러면서 상업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광업도 발달하죠. 이렇게 발달하니까 당연히 상업도 엄청 발달하는데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이렇게 발달되고 공인이 활동하니까요. 얘들이 생산하는 걸로 그 수요를 다 못 맞춥니다. 민간에서도.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 물건들이 이걸 잘 못 맞춰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사상이라는 상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상이라는 상인은 경강상인, 한성의 경강상인, 있죠 여기에 경강상인, 송상의 개성상인, 만상의 의주에 있는 만상, 만주가 아닙니다. 의주에 있는 만상. 그 다음에 동래, 우리 이제 부산 동래시장, 동래에 있는 내상. 이 네 개의 상인을 사상이라 부르고요. 이 사상은 결국엔 너무너무 성장해서 일부 상인은 독점적인 도매 상인으로, 도고로 성장했습니다. 독점적인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기도, 일부는 도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사상이 등장하고 이 국가가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이 얘들이 물건 파는 걸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시전 상인은요, 얘들 등장한 초기에는 시전 상인이 얘들을 물건을 팔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난 정권이에요. 이게 무슨 금지하다, 뭘? 난전을 금지하다. 남전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이 난전은요, 쉽게 생각해서 사상의 물건 파는 걸 금지하는 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금난정권 나옵니다. 금난정권. 시전 상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서 허가 없이 상품을 매매하는 난전, 사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그게 바로 금난정권이에요. 그런데 이 금난정권이 들고 있었거든요. 예. 시전상인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전상인이 금난정권을 주면서 단속하게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건이 부족해서 민간까지도 물건이 부족해서 사상이 등장했는데 이 사상 물건을 못 팔게 하면은 민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일부 우리 평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충당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정조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육의전 6개 물건이거든요.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육의전은 뭔가 외우지 마세요. 육의전은 뭐 생선, 명주, 그 다음에 모시, 무명, 종이, 비단, 이 6개를 유기전이에요. 이 6개 파는 시전상인을 유기전이라고 합니다. 이 6개 시전상입니다. 6개의 물품을 파는 시전상인을 유기전이라고 해요. 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전상인의 독점권은 폐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조 때 실시한 금난정권 폐지입니다. 볼까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모두 폐지합니다. 이게 통공정책으로서 정조 때 이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이게 뭔 생각입니까? 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거죠. 사상의 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요게 요번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웠죠? 방금 쌤이 얘기한 걸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번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시장도 발달하죠. 장시 발달, 오일장이 정착되고 일부는 아예 계속 상설 시장화되어 있고, 특히 꼭 아셔야 돼요.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포구상업도 활발해져서 상업 중심지가 됐고요. 격주 여각 같은 중개 매매하는 위탁 매매하는 애들, 객주 여각 조선 후기 때 엄청 유행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 객주 여각 설명이 있습니다. 화폐도 유행됐어요. 꼭 아셔야 되죠. 시험 잘 나옵니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상평통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대외무역도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전개됐는데, 개시무역은 국가가 주도했었던 무역, 후시무역은 개인이 주도했던 사무역. 자, 개시무역, 후시 뭐 이런 거 있죠. 책문후시, 중간개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은 조선 후기다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